네, 안녕하세요. 박기훈 논술 연구실장 김지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뭐냐면은 제가 연세대학교 예상문제 3강 2020 학년도 기출문제 사회에 2-2번 해설서랑 해설 강의 요거 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함수 해석으로만 그냥 문제를 해석해서 참인 소문이 높을 때, 거짓 소문이 높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확률밀도 함수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문제에서 중심이 수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제 재심문하고 연결하는 거, 이쪽에 너무 중심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쉽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확률밀도 함수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겪고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률밀도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다시 수업을 구성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업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용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확률밀도 함수의 엄밀한 정의대로 하지 않아서 좀 혼란을 준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강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연세대학교 최신 유형 대비서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죠. 3강의 2020학년도 기출문제, 사회계열 문제입니다. 자, 2-2번 문제가 소문, 참인 소문과 거짓 소문을 이제 따로따로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률밀도 함수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심문 가의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거였죠. 여기서 이제 확률밀도 함수의 해석 부분,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확률밀도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확률밀도 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부터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확률밀도 함수라는 건 연속 확률 변수, 그러니까 정확한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변수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자체가 연속적인 변수다, 이런 거죠. 이게 대비되는 게 이산 확률 변수죠. 우리가 확률 분포를 할 땐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해요.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얘랑 대비해서 연속 확률 분포를 합니다. 자,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속확률 분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확률 변수의 차이예요. 이산확률 분포는 이산확률 변수를 하죠. 마찬가지로 연속확률 분포는 연속확률 변수를 다룹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는 얘가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에요. 그러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서로 구분이 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연속확률 분포는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연속적이고 무한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는 확률의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연속 확률 분포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변수가 연속적이고 무한개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에서는 시간, 무게, 길이 이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문제도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야, 이거는 그냥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연속 확률 분포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사람 수 같은 거, 아니면 시험 점수 같은 거. 실제로 셀 수 있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1000개를 만들었어요. 1000개의 무게를 계산해서 확률 분포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00개 그냥 다 셀 수 있는 거 아니냐? 연속적이지도 않고 무한개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이산확률 분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산확률 분포로 갈 때 굉장히 불편하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약간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연속 확률 분포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룰 문제도 사실은 사람 수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죠. 공유한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확률 분포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셀 수 있는 거잖아. 한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엔 연속적인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런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확률 변수가 종류가 좀 다양하다, 그러면 굳이 이산확률 분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니까요. 그게 더 복잡해요. 연속 확률 분포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교과 과정에서 배우진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냥 넓이를 구하면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배우거든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아주 깊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누적 확률 분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적 확률 분포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들이 쫙 있으면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들이 쫙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1시부터 2시까지 시간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시계 바늘이 막 돌죠.
시계 바늘이 막 돌아가지고 뭐 초침이든 분침이든 막 돕니다. 초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침은 1초에 몇 도씩 막 돌죠. 이거 중학교 때 다 계산해 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초침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침이 이제 여기에 있었어요. 12시, 여기 12에 있었죠. 막 초침이 돕니다. 이게 이제 쭉 연속적으로 돕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초침이 1, 2가 있으면 딱 2에 멈출 확률은 얼마냐? 2에 있을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초침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딱 있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그 확률은 0이 됩니다. 이게 왜 0이 되냐면은 사실은 이 초침이 막 돌다가 2라는 곳에 여기에 딱 멈춰 있는 순간의 시간은 매우 작은 시간. 그러니까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도 작은 시간이 되겠죠. 이걸 막 분석해서 쪼개낸다고 치면. 그러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딱 오는, 여기서 멈춰 있는 시간 자체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률도 0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위치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대신 이런 걸 할 수 있죠.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초침이 막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초침이 요 안에 어딘가에 위치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각도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뭐 한 바퀴 도는데 360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12등분 했어요. 그러니까 360을 12등분 하면 얘가 얼마인가요? 30인가요? 뭐 30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각도를 생각하면 이게 30도,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럼 360분의 30도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360 중에서 30만큼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 내부에 있을 확률은 12분의 1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2부터 3 사이에, 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요것도 똑같이 12분의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1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누적시키는데 어떤 거냐면은 12분의 1, 그 다음에 또 12분의 1이니까 누적하면 12분의 2. 그 다음 또 1시간, 그러니까 또 여기 4까지 오는 거, 요 사이를 또 얘기한다면 또 12분의 1이니까 누적하면 또 12분의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넘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률을 누적시켜가지고 계속 쌓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 확률 변수는 적당히 작은 구나 나눕니다. 이건 좀 큰 게 나눈 거예요. 이게 너무 작게 나누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작은 구간으로 나눠서 걔네들의 그 구간 내에 존재할 확률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각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을 일단은 구합니다. 그거를 순차적으로 누적해요. 그래서 확률을 쌓아 올리면 점점 확률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겠죠. 자,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치면, 자, 이 경우는 이 그래프가 그냥 쭉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나눴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확률이 계속 뭐 아까 보면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더 작게 나누면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더 작게 나누면 뭐 2000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늘어나면 1차 함수 형태로 쭉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얼마가 되겠다? 뭐 1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마지막 확률, 그러니까 마지막 확률이라는 거는 완전히 누적해서 모든 확률을 다 누적시킨 거니까 1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누적 확률 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누적 확률 분포는 이 확률이 누적되는 형태, 그러니까 점점 확률이 더해지고 있는 형태예요. 확률 변수가 진행하면서. 근데 특정 상황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좀 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함수값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얼마라고 치냐면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고 쳐볼게요. 그럼 10일 때의 확률이 3분의 2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0이라고 친다면 0부터 10까지 확률 변수가 쭉 진행돼서 누적됐더니 10까지 누적한 확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변수가 0부터 10까지 쭉 진행할 때 나오는 확률을 다 더해서 나온 결과가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면은 딱 10일 때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못 구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어느 순간의 확률은 못 구한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떤 순간의 확률을 딱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자,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특정 순간이 아니더라도 한 요 지역 어느 구간 안에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면 9부터 10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칠게요. 그 9부터 10까지의 확률은 얼마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은 이만큼 확률이 더해졌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확률이 더해졌으니까 9부터 10까지 진행했을 때의 확률은 요 차이에 해당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끌고 오느냐? 미적분의 아이들을 끌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적 확률 분포를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한다고 쳐봐요. 자, 1차 함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성수함수 되죠? 자,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냥 요런 함수가 되겠죠. 왜냐면 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9일 때랑 10일 때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때의 확률은 얼마다? 요 넓이에 해당한다. 얘가 fx라고 치고 얘를 원시함수 캐피탈 F라고 친다면 뭐 기본 개념입니다.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런 거. 왜냐면은 이 녀석, 요 함수값의 차이는 얘를 정적분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미분적분의 개념인데 여기까지 완전히 끌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확률 밀도 함수는 누적 확률 분포의 도함수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확률의 뭐가 돼요? 변화율이 되죠. 확률의 변화율. 왜냐하면 얘를 미분한 거잖아요. 얘가 확률이 누적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이 누적될 때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한 값, 다시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어떤 특정 순간의 확률을 구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구간 내의 확률은, 어떤 구간 내에 존재할 확률은 이 넓이로 구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자, 그래도 어떤 순간의 확률을 꼭 구하고 싶어, 그 근사값이라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구간을 아주 좁게 설정하면 되겠죠. 구간을 아주 좁게 설정해가지고 그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 구간, 그 어떤 특정한 값에 해당하는 확률의 근사값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해 다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은 기본적으로 확률이 변해가는, 확률이 이제 누적되어서 증가할 때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적당하다. 그리고 항상 일정 구간의 확률을 구해서 그것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문제 자체는 크게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이미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이 답안을 쓴 친구들 답안지를 많이 보면서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뭔가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제시문라의 연구지는, 그러니까 제시문라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라는 뭐 새로운 소문과 새롭지 않은 소문에 대한 구분이고, 이번에는 다시 한 거예요. 참인 소문과 거짓 소문. 제시문라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참인 소문과 거짓 소문이 어떻게 공유되는지 비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소문을 수집합니다. 자, 6곳의 사실 점검 기관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참거짓을 확인한 소문만 분석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참거짓을 확인하는 것. 참 또는 거짓인 것 확인한 것은 누굽니까? 연구진이에요. 연구진이 팩트체크 기관에 의해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나온 사용자들 있죠. 소문을 공유한 사용자들. 이 사용자들은 자기가 공유한 소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유된 소문들이 쫙 있었어. 그거를 연구진이 모아서 다시 점검해보니까 넌 참이니까 일로 가, 넌 거짓이니까 일로 가 해가지고 분류한 거죠. 그런데 이 소문 자체를 공유한 사람들은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이런 걸 알고 공유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소문을 공유했어요. 참 거짓인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소문을 공유했다는 건 뭐 퍼다 나른 걸 수도 있고, 누군가 전달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을 자기가 이렇게 보고 확인한 걸 수도 있죠. 그때 참인지 거짓인지 잘 확인 안 하고 일단 공유했다면 뭐 스스로는 참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어쩌면. 보통 그렇죠.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어. 그 다음에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해요. 그 얘기는 이게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참이라고 생각하고 전달하죠. 거짓인 걸 알면서도 전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유한 사용자들, 이 사용자들은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참거짓은 연구자들이 팩트체크 기관을 통해서 점검한 거예요. 추후에 검증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거. 확률 변수가, X좌표에 해당하는 확률 정수가 소문을 공유한 사용자의 수예요. 사용자 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 독립 변수가 사용자 수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함수값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확률의 변화율이죠. 자,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함수값을 통해서 사용자의 수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수가 많을 땐 이렇다, 적을 땐 이렇다. 독립변수가 사용자의 수니까 사용자의 수로 기준을 잡고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데 거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Y를 통해서 X를 분석하면 안 돼요. X를 통해서 Y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일단 문제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나타나죠. 함수는 뭐 간단한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는 거 항상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단위는 100명이다. 요거는 이제 너무 스케일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작게 줄인 겁니다. 크게 큰 의미를 두면 안 되고 그래프 그릴 때만 여기가 표시하고 답안 쓸 때는 300명, 4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확률 밀도 함수를 분석한 다음에 참인 소문과 거짓 소문이 어떻게 다르게 확산되냐? 그러니까 확산이란 말 때문에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확산이 퍼져나간다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확산된다, 느리게 확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속도의 개념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은 시간이 흐른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문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딱 공유했다가 나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공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공유하는 사용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문을 조사한 거예요. 이 소문을 몇 명이 공유했다는 걸 그 순간 딱 본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문이 있었어. A라는 소문을 100명이 공유했어요. 그러면 A라는 소문은 그냥 100명이라는 확률 변수의 하나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B라는 소문은 200명이 공유했어요. 그러면 B라는 소문 200명이 공유했으면 시간의 흐름상 100명 다음에 200명이 된 건가? 이게 아니라 그냥 B라는 소문은 200명이 공유했더라. 그럼 B라는 소문은 200명이 공유한 확률 변수 안에 하나의 경우의 수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속도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이런 사실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속도의 개념, 그러니까 기울기나 확산 속도 이런 거 얘기하고 싶으면 분명히 얘가 시간의 흐름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세요.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 함수였다면 그거는 분명히 속도를 말하는 게 맞고 그럴 때는 기울기를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들의 근거에서 참인 소문과 거짓 소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설명해요.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함수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우리가 실제로 이 답안을 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2-2번을 완벽하게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기준으로 최대한 스케일 크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간간히 몇 개의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계산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시문가랑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요거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또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개를 따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두 개 따로 그리지 마세요. 두 그래프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맥락에서 문제를 푼다면 두 그래프는 하나로 같이 그립니다. 겹쳐서. 그래야지 비교 맥락이 잘 보여요. 시각적으로 딱 비교하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너무 낮게 그리지 마세요. 이게 함수값이 작으니까 이게 낮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공간 이만큼 남겨두고 그렇게 그리지 마세요. 좀 크게 그려도 상관없고 겹쳐서 그려서 비교가 가능해지게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뭐 기울기 같은 것도 볼 수는 있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넓이 비교가 맞긴 맞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넓이를 비교할 거면 기준이 같아야 돼요. 같은 구간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서로 다른 구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최대값이 여기고 여기 최대값이 여기니까 참인 소문은 1부터 4까지, 거짓 소문은 1부터 9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한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정확한 비교가 아니죠. 같은 구간으로 잘라서 해야 돼요. 그럼 어디를 자르냐? 상식적으로 이쯤 잘라야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교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함수값 자체는 그 확률의 변화율이지 실제로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일단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6이니까 한 대략 6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교차가 있죠. 근데 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좀 복잡하긴 해요. 연립 방정식 풀긴 풀어야죠.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할 거면 한 1050명 근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하고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다면 이 지점은 애매하니까 한 1000명 정도 내가 적당히 끊어줄게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600명과 1000명 정도를 일단 끊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크게 세 개의 구간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600명 이하의 구간, 두 번째 600명부터 1000명까지의 구간, 세 번째는 1000명 이상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1100명부터 1300명까지의 구간이죠. 왜냐면 이때 GX 0이니까. 요거 이제 세 개의 구간을 나눠서 요 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여기 빈틈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자, 600명 이하, 그러니까 100명부터 600명까지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잘라서 보면 일단 넓이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거짓 소문이 공유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0명부터 600명 사이의 인원에게 공유되는 거짓 소문의 확률, 이게 요 정도 넓이를 차지합니다. 넓이 구할 수 있긴 있는데 굳이 안 구할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데 같은 구간에서 참인 소문은 요만큼의 넓이를 더 차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참인 소문이 공유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100명부터 600명까지의 구간, 첫 번째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에서는 우리는 뭘 확인했냐? 참인 소문이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냥 그래프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넓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하니까. 근데 이게 좀 이 사각형 구하기 좀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보면 아니까. 자, 이때는 어떻다? 참인 소문이 얘가 공유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600명에서 대략 1000명 정도로 끊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냥 1000명으로 끊을게요. 자, 두 번째는 600명부터 1000명까지. 자, 이때는 다시 한번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참인 소문, fx가 범위를 점유하고 있는 넓이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윗부분에 거짓 소문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 요걸 포함해서 두 개의 넓이를 모두 합친 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 소문의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인 소문의 공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공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특징을 잡는 거죠. 마지막 특징은 여기죠. 1100명부터 1300명까지는 거짓 소문은 일단 확률密도 함수가 0이면 확률도 0입니다. 왜냐면 넓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참인 소문은 있죠. 요만큼. 자, 그래서 참인 소문은 있지만 거짓 소문은 없어요. 자, 마지막 1100명부터 1300명 사이. 자, 여기는 거짓 소문의 공유 가능성이 없다. 거짓인 소문, 이게 공유 가능성이 0입니다. 얘가 0으로 확정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로 해석한 건 이거예요. 이 그래프를 해석한 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 써야 됩니다. 답안에 이걸 써주세요. 그리고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넓이를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나는 진짜 좀 빡세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뭘 하냐면은 1부터 얼마까지 넓이를 계산하면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까?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내가 진짜 빡세게 난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정밀하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 이런 걸 하세요. 적분을 해야죠. 넓이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부터 내가 k까지 적분했을 때 fx를 적분한 것과 1부터 k까지 gx를 적분한 거, 이게 같아지는 지점을 찾겠다. 이 k를.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되게 복잡하고 귀찮아요. 이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걸 하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이 공유할 가능성이 같은 구간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건 뭐야? 100명부터 K 곱하기 100명이죠. 정확하게는. 이때까지는 참인 소문, 거짓 소문이 공유될 가능성이 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요걸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다? K 곱하기 100명 이상에서는 무조건 거짓 소문이 크다. 알고. 왜냐하면 거짓 소문이 그래프가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 무조건이죠. 거짓 소문이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정밀하게 한 거지만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웬만하면 이걸로 끝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제시문 가랑 연결시키는 건데, 제시문 가의 내용 자체가 그 꾸며진 소문, 불분명한 정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꾸며질수록 빠르게 확산된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의 중심을 갖고 있어요. 제시문 가는 거짓 소문에 좀 더 집중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얘기하냐? 이것보단 이걸 중심으로 얘기해야겠네. 그러니까 참인 소문이 공유 가능성이 큰데 이쪽이 아니라 거짓 소문이 공유 가능성이 큰 곳, 이곳이 더 중요하겠구나. 여기를 집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00명부터 1000명 사이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공유하는 소문은 거짓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요거 비슷한 얘기네 라고 해서 공통점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있죠. 이건 이거죠. 사실 여기를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요거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걸 찾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자, 1100명부터 1300명은 뭐냐? 얘는 비교적 많은 인원인데 얘는 진짜 많은 인원, 대부분의 인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많은 인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아주 많은 인원들에게는 거짓 소문이 공유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 소문이 공유되지 않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제시문가에서 이거랑 관련된 얘기가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디테일로. 자, 제시문에 자세히 보면 여기 내용이 있어요. 모두가 참이라고 믿는 소문이 실제로는 참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대부분, 집단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공유한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많은 인원이 공유했으니까 그건 사실이겠구나 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시문에서는 야,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 항상 이거 생각합니다. 제시문은 어떤 이론과 주장을 펼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그 함수와 실험, 뭐 그래프 이런 게 나타나면 그거는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게 항상 같을 리는 없어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아주 많은 인원, 극단적으로 많은 인원, 집단의 대부분이 공유하는 거짓인 소문은 없더라. 그러니까 거의 집단의 대부분의 인원들, 극단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소문은 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제시문은 보통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론을 설명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2-1번이든 2-2번이든 실제로 이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 그 자료가 그냥 단순히 통계 자료일 수도 있고 얘처럼 어떤 함수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하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자료로 나타나는 건 실증적인 거, 경험적인 거, 구체적인 거예요. 자, 그런 게 항상 이론과 같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죠. 다른 걸 보여주는 거, 요런 거를 포인트를 찾는 거. 사실 요 내용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산점 요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보통 찾을 수 있을 텐데 요거까지 정확하게 찾았으면 너 훌륭하다. 너 정말 이런 거 잘 보는구나. 문제의 목적을 확실하게 꿰뚫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못 찾아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내용들은 큰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확률 밀도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 함수값으로 그냥 쉽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수학 쉽게 하라고 제가 생각해서 한 건데 사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능 공부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요 내용만 설명하면 되긴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넓이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주면 수학적인 분석까지 완벽한 거죠. 물론 그걸 안 써도 문제에서는 크게 감점시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을 네가 정말 엄밀하게 알고 있니를 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요거 배웠는데 이걸로도 계산할 수 있어?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요 차이 보이니? 이 정도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 안 쓰고 이것만 써도 물론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린 정확하게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해설서도 다시 한번 만들었으니까 해설서가 다시 수정된 내용 첨부 자료로 올라가 있죠. 그걸 통해서 다시 점검하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없애버리시고 새로 올라온 해설서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